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미국 국제시장의 호황은 끝나간다는 주제로 다시 한번 그 채권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미국 선물시장, 주식시장이죠. 미국 선물시장의 그 추세를 보면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러한 상승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초부터 다시 한번 이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는데, 현재 이 상승 추세 라인을 깰지 말지의 그 중요한 라인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 시장입니다. 금리 차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1980년 미국이 페트로달러를 전환한 이후에 그 금융화를 선언한 이후부터의 그 흐름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 추세는 상방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국채 선물 시장의 호황기를 이끌었던 긴 시간입니다. 1980년부터 이러한 추세가 일단 가장 아래 주 추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되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들은 대충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고점 여기까지 그 상승된 그 퍼센트를 보면은 99%를 상승했어요. 채권 가격이. 한마디로 미국 채권은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이미지에 맞게 이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1980년부터 2012년, 2013년까지 약 99%의 채권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그래서 안전자산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몇 대까지. 긴 시간 동안.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일단 이 추세는 깼어요. 여기서 시작된 이 추세는 깼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지켜줬었는데 이번에는 깼어요. 2018년에 들어와서 깼는데,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추세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 이 추세입니다. 이 추세까지 깬다? 지금 정확히 여기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저번 주에. 만약에 이 추세를 깨게 되면은 이 거대한 이런 미국의 국제 선물 호황기를 끝낼 수도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추세를 깨게 되면. 그래서 일단 그 단기적인 최근 흐름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앞서 보였다시피 그 주식 선물 시장입니다. 미국의. 그리고 오른쪽은 10년물입니다. 10년물 국채 시장입니다. 일단 10월 달에 보면은 국채 시장이 채권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금리가 좀 급등을 했었죠. 장기물들 같이.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바로 주식시장에서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1월 달에. 이때는 이제 소위 팡이라고 하는 미국 기술주가 주도하는 하락세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때는 바로 이 자금들이 피난처로서 이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채권 시장에. 그래서 급격한 채권 가격의 반등을 이뤄냈고, 이 시기에 신유물 금리도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 가격의 수요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그 장기 추세가 지금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저 밑에서 올라오던 게 이런 식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주추세 라인이 이런 식으로 걸려 있습니다. 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과연 미국의 채권 시장이 안전자산 시장으로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역할을 해왔는데, 이 중요한 추세를 깨게 된다면 미국의 채권 시장이 더 이상 안전자산의 시장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에 주식시장도 같이 깬다? 그러면 금융시장에 있어서 꽤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단 이 추세를 깬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이 추세를 이탈한다. 그리고 채권시장에서도 동시에 이런 흐름을 이탈한다. 그럼 주식시장에서 자산이 빠지고 채권시장에서도 자본이 이탈되면 도대체 안전시장은 어디예요? 안전시장. 그런 물음표가 남게 되죠. 투자자들이 미국의 그 채권 시장을 안전자산의 그 시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좀 유익 있게, 주의 깊게, 조금 주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온 거 있죠? 1980년 초부터 쭉 올라왔던 거. 이게 10년물 국제 선물 차트고요. 그리고 이거를 같이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차트가 없어서 제가 따로 뽑아서 약간 투명하게 해서 동시에 겹쳤습니다. 날짜를 보시면은 다 똑같이 맞췄어요. 1985, 중간에 1990년 들어가 있고 양쪽에 91, 89 있고요. 그리고 여기 1995 똑같이 맞춰져 있고 2005년도 똑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2015년 똑같이 맞춰져 있고요.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그 빨간색, 희미하게 보이는 빨간색은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미국 10년물의 금리 차트입니다. 동시에 이제 보는 이유는, 여기에 많은 것들이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이 국채 시장, 미국의 10년물 국채 시장이 미국 금융화 선언 이후 쭉 시작됐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이때 시점을 보면은 대충 당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수익률이 약 12%? 12% 정도였어요. 12%였던 게 이제 쭉 내려오죠.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마찬가지로 쭉 내려오면서 국채 그 금리도 계속 쭉 내려옵니다. 이게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미국의 채권의 그 금리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바로 채권 시장이 계속 호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닥을 찍었죠. 이 바닥을 기준금리가 2008년 하반기부터 제로금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온 것이 이렇다라는 거는 사실상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채권 가격의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특히 이 빨간 박스 희미하게 이렇게 표시한 그 빨간 박스가 미국의 그 제로금리식입니다. 연준이 설립된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제로금리를 만든 시점은 1차 대공황 이후 처음입니다. 그걸 좀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이 시기까지 오는 동안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경제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런 경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여기 있었던 경제 사이클. 미국 금융화 이후 첫 번째 경제 사이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이고 지금 네 번째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채 선물 시장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큰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위기는 이 주 추세를 깰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이런 사이클의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똑똑히 아셔야 돼요. 이번에 오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이런 규모의 사이클의 위기가 아니에요. 총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도 이미 그러한 것들을 내포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쭉 내려오고 여기가 이제 불안지표로서 금리를 계속 낮춰오면서
경기를 계속 부양시켰던 이 시절이거든요. 이 시절이 한 번의 통째로 사이클이 마감되는 그 시기입니다. 물론 다음 양적 완화는 당연히 질적으로 규모적으로 굉장히 다르겠죠. 달라질 수밖에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그 빨간 박스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발행된 국채는 굉장히 많습니다. 발행량이. 이 발행량이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런 위기들에서는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양적 완화를 할 필요가 없죠. 금리 조절을 통해서만 방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금리 방어와 함께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양적 완화를 시행해야만 막을 수 있는 엄청난 위기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으로 표시한 이 굵은 검은색으로 표시한 이 기점으로 해서 이때의 환경과 이때의 환경은 전혀 틀립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아직 밀물이 들어온 게 지금 이제 슬슬 빠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썰물이 되어서야 모든 것을 다 소상히 알게 될 겁니다. 뭐 누군가는 거기서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했던, 그리고 누구는 오리발까지 착용을 해서 수영을 했던, 누구는 빨가벗고 수영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면들이 다 나올 거예요. 썰물이 싹 빠지고 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그리고 밑에 파란색으로 표기한 이 영역이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됐죠. 파란색도 같이 올라가는 거 보시죠. 그러면서 국채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런 흐름이 있어요. 자, 채권 시장에서 채권에서 잘 모르시는 그 초보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수익률, 금리.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예, 아닙니다. 왜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빠진다는 건데, 채권이 빠지면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손실이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플러스 손실보다 마이너스 손실이 더 커요.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채권 가격 올라가겠죠, 당연히. 채권 가격 올라가는 그 퍼센트, 이 퍼센트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상쇄하고도 훨씬 남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무조건 상승을 해야 돼요. 채권 시장은. 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뭐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채권이 발행이 됐고, 이것이 올 하반기부터 10년물, 중요한 이 10년물 국채의 그 만기가 매달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줄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계속 매도를 전환을 했고,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도 양적 긴축, QT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매입을 오히려 하락하는 중입니다. 채권 매입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행된 채권 시장에 과연 2019년에 잘 버틸 수 있을까? 이 추세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면, 즉 글로벌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 미국의 채권 시장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투자자들도 다 알아요. 이미 너무 많이 발행된 그 미국의 채권에 대해서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쉬쉬할 뿐이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모를 리 없습니다. 일단 이 시장이 버티고 있을 때까지는 잠자코 있다가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투자자들이 시장의 그 상황을 눈치챈다.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 어떠한 형태로 노출이 될지, 표출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히 예상을 하지 못하겠으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건 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 재무부 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받아온
그 자료고요. 거기서 중요한 중국,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량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지금 오늘이 11월 23일이죠. 11월 23일에 제가 오늘 조회를 한 건데 9월 달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통계가 조금씩 밀리는 것 같아요. 아마 12월 달에 돼서야 10월 달께 나올 겁니다. 10월 달부터 미국 국채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10월 달을 굉장히 보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음 달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시점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 연준 역시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그 플랜을 가지고 발표를 했었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만 올해 4차례 그리고 내년에 최소 3차례 확정된 그러한 그 경향으로 발표를 했었고, 이때부터 보면은 이제 중국은 마지막 그 6월달 기점으로 해서 계속 국채를 매도를 했습니다. 국채를 매도를 했고, 일본 역시 최근 계속 매도세예요. 이때부터 매도를 했네요. 중국은 이때부터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일단 제가 10월달을 꼭 보고 싶은데 10월달 그 자료가 나오면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번인가요? 그 영상에서 이미 외국인 채권 그 매입량 그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분명히 데이터로 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 지금 다 아시아 국가죠? 중국, 일본. 미국 국채에 또 다른 손님들이 있습니다. 유럽 투자자들. 유럽 투자자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2019년부터 유럽도 이탈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22 양적 완화가 2019년부터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종료하는 게 뭐라 그랬죠?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채권이 없다.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하고 싶어도 발행할 채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종료하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양적 완화 종료입니다. 사실상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양적 완화 계속 해야 돼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이 기사는 연합 인포맥스 7월 달에 나온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언급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연계된 상황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시비는 자사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미국 채권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유럽 채권 투자자들은 그동안 미국 채권 시장을 떠받치던 주축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비가 대규모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면서 유로존의 그 채권의 기근 현상이 벌어지면서 유럽 투자자들은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유럽 투자자들은 매년 역의 채권을 5천억 달러 규모로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4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회사채죠, 회사채.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미국 채권 자산의 약 10%를 쓸어 담으며 미국 채권 시장에 큰 손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미국 채권 투자자들은 해외 채권에 대한 위험 노출이 현저히 낮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던 당시에는 이들도 연간 2천억 달러의 해외 채권을 사들였지만 연준이 이제 먼저 자산 매입을 종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해외 채권을 사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유럽 입장에서는 그간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투자자들도 유럽에 있는 채권을 사들였어요. 근데 연준이 먼저 종료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거를 유럽에 있는 거를 사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유럽에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유럽도 종료를 해요. 그러면 유럽 역시 연준에 있는 걸,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채든 국채든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집니다. 연준에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미국, 특히 회사채 지금 위험하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 대해서도
미국 회사채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는데, 특히나 안 좋은 미국 회사채 흐름에서 유럽이 빠진다. 그리고 문제는 뭐야 여기서 미국 기업들이 발행한, 지난 4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발행한 절반 이상이 유럽 투자자예요. 그런데 이것도 빠져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뭐예요? 회사채 비상, 국제 비상, 채권 시장 비상입니다. 채권 시장. 2019년부터. 그리고 이제 이 12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유럽 투자자들도 해외 채권 매입량을 현저히 줄일 것이고 미국 국채 시장도 큰손 고객을 잃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이 양적 완화 후퇴로 국가 간 투자를 줄이면서 두 지역의 국채와 회사채 금리는 더 강한 상승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미국 채권 시장은 특히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길레르모 톨로사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정부가 재정 부양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지금 재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연준 역시 양적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융통해야 할 자금이 더 많아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했고 특히 2019년에 급격히 증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국채 공급량을 늘리는 시점에서 유럽 투자자들의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것. 이라면 미국 기업과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또한, 그러니까 회사채입니다. 유럽 투자자들의 수요 감소로 타격이 예상이 된다. 한마디로 안전자산 역할을 했었어요, 미국이. 특히 미국 국제시장은 전체 채권시장, 글로벌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채권시장에서 가장 1순위의 안전시장입니다. 근데 이러한 환경을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때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흐름을 깰지, 이 흐름을 깨고, 그리고 지금 매수 주체가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누가 매수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발행된 것보다 이때 발행된 국채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회사채도 훨씬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죠, 이거. 미국 연준의 저금리, 제로금리. 이 제로금리 믿고 엄청나게 찍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간에 회사들은 이 저금리 덕분에 그만큼 엄청난 양의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부채를 부담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제로금리인데 이런 엄청난 회사채를 발행하고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환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이 바뀝니다. 지금 꺼야 될 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일단 11월 말에 정상회담이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 일단 최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는 펜스 부통령이랑 그리고 시진핑이랑 한마디로 디스랩 배틀을 했어요. 디스랩.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시장이 이번 주에 좀 안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우려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뭐 이번 달 말에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내용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좀 서로 간에 딜을 할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 시장의 환경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유럽 투자자들도 떨어져 나간다.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